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이번 시간에 2024년 8월의 시험본 유통관리사 2급 2024년 2회차 상과목 유통 마케팅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6번입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시장 표적화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네요. 이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은 여러 세분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공략하기를 결정하고 각 세그멘트별로 서로 다른 제품을 설계한다. 실제로 P사는 6개의 다른 세탁 브랜드를 판매하여 슈퍼마켓 매대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좀 인식하고 비슷한 걸 찾아내자면 그렇죠. 차별적 마케팅이 되겠죠. 말 그대로 대량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전략으로 전체를 공략하는 거고요. 지금 차별적 마케팅은 각 세분화된 시장에 별도의 제품 및 전략을 운영해서 맞춰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중 마케팅은 하나의 세분화된 시장, 그 하나에만 집중하겠다. 전체 시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미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맞추겠다는 전략이고요. 지역 마케팅은 특화 전략이죠. 지역 특화 전략입니다. 간단하게 보세요. 그래서 답은 46번의 2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47번입니다. 시장 세분화를 위한 주요 세분화 변수를 심리적 변수로 가장 옳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내용들 요거는 47번은 별표 한번 칠까요? 요거는 그래도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심리 형태, 인구 통계적 형태, 지리적 형태, 인지 및 행동적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해당이 되고요. 심리적 모사 변수로 가장 옳은 것, 가치관, 성격,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심리적 모사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 상황, 사용률, 충성도 수준, 추구 혜택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그죠? 인지 및 행동이죠. 인지 및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매 행동에 해당이 된다. 구매 행동. 나머지는 구매 행동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인구 통계적에는 뭐가 있느냐? 시장 세분화 변수가 성별, 연령, 소득, 직업, 학력이 있고요. 지리적에는 지역, 도시, 기후 등이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48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은 소매점의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요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경쟁 우위라는 것은 경쟁 업체보다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거래하거나 더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높은 고정비 지출에 기반하는 것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매업체의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요소로 높은 비용은 해당이 되지 않겠죠. 고정비 지출은.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높은 고정비 지출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소매업체의 규모로 비용 우위에 서겠다. 괜찮은 내용이고요. 우위에 서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소매업체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에 공급업체의 교섭력이 가지고 있다. 우위에 서겠다. 얘도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점포 컨셉 얘도 마찬가지로 인지적으로 우위에 서겠죠. 충성도가 높아지겠죠. 상권 내에서 좋은 입지 선정, 위치에 따라서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다. 48번도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문제를 자세히 읽어주셔도 거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요인이 꽤 많이 있거든요. 자, 49번 문제입니다. 소셜 커머스의 한 유형으로 관심 지역 서비스 혹은 온라인상의 상품 및 서비스를 일정 인원 이상이 구입하면 상품 가격을 할인폭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 49번도 별표 한번 칠까요? 왜냐면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 있죠. 용어들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플래시 세일이라는 거는 제한된 시간 내에 수량 및 물품을 선착순이라고 보면 되겠죠. 선착순 세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마트 가시면 시간 한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고기 얼마 세일 뭐 이렇게 할 때 있죠. 그게 플래시 세일이고요.
위치 기반 소셜 앱 같은 경우는 우리가 LBS라고 하는데 로케이션 베이스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실시간적으로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 둘 다 해당이 되지 않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구입하면 할인이 되는 건 그럼 공동구매가 되겠네요. 공동구매는 특정 제품을 제한된 시간 동안 여러 명의 구매자가 모이면 제품 가격을 할인 판매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구매 공유 같은 경우에는 가족 대표자, 예를 들어서 가족 대표자가 비용 결제해요. 넷플릭스 같은 거죠. 구입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구입한 내용들을 일정한 가족들 몇 명이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게 구매 공유다. 틀렸죠, 얘도. 자, 그리고 소셜 큐레이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 등록된 정보죠.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유, 편집을 돕는 겁니다. 컨텐츠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0번입니다. 50번은 지역 경제 통합 유형 중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가장 옳은 것. 해당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국가의 무역 장벽을 없애는 반면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독자적인 무역 규제를 하는 통합 형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이 이 지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무역지역은 FTA라고 부르는 건데 회원국 간의 무역 장벽은 철폐하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무역 정책을 유지해라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제대로 설명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2번은 회원국 간의 무역 장벽을 없애는 동시에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세 정책을 취하는 통합 유형은 얘는 관세 동맹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세 동맹에 대한 내용이라서 틀렸고요. 3번은 회원국 간의 제약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까지 이동을 한다. 얘는 공동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시장. 틀렸고요. 4번은 공동의 통화를 가지고 구성 국가 간의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얘는 경제동맹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제동맹.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경제동맹은 EU가 있겠죠. 4번도 틀렸고요. 5번에 보시면 국가 간의 경제적인 면에서 통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치적 측면도 통합하는 유형이다. 완전 경제 통합입니다. 완전 경제 통합에 대한 내용이다. 5번도 틀렸죠. 자,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제품만을 출시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제품들로 라인을 구성하는 전략, 타당성은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51번 같은 경우는 상품 라인 전략이죠. 예를 들어서 다양한 상품 라인을 구성 전략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내용을 보시면 고객 욕구의 이질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다양성 추구 성향, 가격의 민감도 차이, 경쟁자의 시장 진입 저지, 판매량 증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4번은 자기 잠식이란 건 뭐냐면요. 신상품이 자사히 다른 제품 판매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래서 매출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자기 잠식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상품 라인을 여러 개로 다방면으로 구성하는 전략으로는 타당성은 옳지 않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맥북이 애플 태블릿 때문에 판매량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자기 잠식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기 잠식. 5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진행하니까 내용 체크하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번은 상품 기획 과정에서 상품 구색을 계획할 때 직접적으로 고려할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은 5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하나하나 GM, ROI 나오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간의 상호 보완성, 고객의 구매 행동에 대한 구매 구색의 영향, 점포의 물리적 특성, 기술적 인프라 수준 쭉 나오는데 솔직히 이런 걸 다 암기할 수 없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그나마 이 중에서 내용을 갖다가
체크하면 5번이 해당이 될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우리가 머천다이징, 상품 기획, 구색 뭐 얘기하죠. 그래서 상품 구색을 계획할 때는 예를 들면은 다양성, 가용성, 전문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 구색, 믹스라고 하는 걸 고려할 때는 다양성은 한 점포 내에 취급하는 상품 계열에 대한 동일 성능, 용도, 고객층, 가격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용성 부분에서는 특정 단품에 대해서 품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 보유를 좀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성에서는 특정 카테고리 내의 단품 수로 제품의 전문성을 갖다가 어떻게 취급할 건지를 갖다가 소매업체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5번에 보시면 제조업체가 제품 기획이라면 기술적 인프라 수준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제조업자의 제품 기획이면 여기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매업에서는 이 머천다이징에서 직접적으로 기술적 인프라 수준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머천다이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우리말로 머천다이징을 표현하면 상품 기획 아니면 상품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머천다이징은 소매 점포가 소비자들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을 잘 선정해서 좋은 조건에 매입하고 진열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상품 구색이라는 거는 즉 믹스, 길이, 폭, 깊이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이 카테고리를 갖다 형성하고 나면 이걸 측정하는 게 1번에 있는 GMRO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은. GMROI는 재고 총이익률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은 다시 한번 52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기술적 인프라 수준은 그래도 아니다. GMROI는 제품의 구색 수익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상호 보완성은 연계 상품을 고려해서, 3번에 있는 고객 행동은 핵심 지표죠. 그죠? 구색에 대한 핵심 지표고요. 그 다음에 점포의 구조는 물리적 제한을 갖다가 고려하는데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해드릴까요? 52번은 약간 세모치고요. 얘는 약간 헷갈리니까 상품 구색 시 고려 요인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고객, 매장 특성, 그 다음에 수익성, 그리고 카테고리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구색 시 고려 요인을 보시면, 자 53번입니다. 아래 글상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기억은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이라고 하죠. 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유보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유보 가격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구매자들이 품질을 의심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을 우리가 최저 수용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답은 2번인데, 여기에 지금 안 나온 중거 가격이라는 것도 있는데, 중거 가격은 뭐냐면 소비자가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의 평균적인 가격 기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준치라는 얘기죠. 기준치. 이 정도면 비싸지 않아,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가격을 중거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54번도 별표 한번 칠까요? 54번 같은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용어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광고가 1000회에 노출되는데 소요되는 광고 비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1000회에 노출되는데 지출되는 비용은 우리가 CPM이라고 부릅니다. CPM, Cost per Mile 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약자거든요. 원래 여기 약자가 M이 좀 더 디테일하게 써지면 코스트 퍼 밀레니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명 노출당 과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CTR 같은 경우에는 클릭이 노출되겠죠. 클릭으로 노출되겠죠. 그 대비해서 클릭 수의 비율, 뭐 광고 효율성을 측정하는 비율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VR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보고 행동을 전환했는지, 그러니까 실제 구매 전환 비율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PC 같은 경우에는 클릭당 과금이라 해서 링크를 클릭했을 때 과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광고가 클릭될 때마다 돈을 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CPA 같은 경우에는 구매, 회원가입, 문의 등의 지정된 액션이 일어날 때만 그 특정 행동에만 과금하는 거, 그게 CP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정의를 갖다가 숙지해 주시는 게 좋겠다. 자, 55번입니다. 시장에 도입되는 초기에 제품 가격을 낮게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의 가격 설정 전략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거는 별표 한번 치겠습니다. 55번도 생각보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자, 55번의 답은 우선은 먼저 체크할게요. 3번입니다. 침투 가격이라 한다. 침투 가격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 민감한 가격 탄력성이 높은 신제품을 도입 초기에 저가격을 설정해서 시장에 침투를 시키고요. 시장을 확보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가로 들어갔다가 후에는 고가로 올리는 가격 전략을 침투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종속 전략은 주요 제품은 저가로 제공하지만 그 제품을 활용하는데 종속 제품의 추가적인 비용을 더 청구하는 거, 그걸 우리가 종속 가격이라 한다. 즉 소모품 가격을 본체와 이원화하는 거죠. 여러분들 면도기라든가 프린터기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스키밍 전략, 높은 가격으로 출시한 후에 점차 가격을 낮추는 거, 반대 전략이죠. 그러니까 고가로 들어갔다가 점차 인하하는 겁니다. 휴대폰 같은 게 스키밍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저 전략, 소매업체 제품의 높은 가격을 설정한 후에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할인 및 판촉 행사를 하는 세일 중심의 할인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상시 저가는 EDLP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Everyday Low Price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마트에서 사용하는,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얘기한다. 요 문제도, 요 지문도 상당히 괜찮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56번입니다. 56번은 아래 글상자에 설명하는 모두 포함하는 고객 데이터로 가장 옳은 것은 있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를 위한 이상적인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위해 웹사이트 방문, 매장 내 키오스크를 통한 조사, SNS 페이지에 달린 코멘트, 업체 콜센터와의 통화 등 소매업체와 연결된 모든 상호작용의 기록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거죠. 고객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의 접점에서의 정보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모든 상호작용에 대한 기록, 즉 이게 정보니까요. 결국에는 정보를 뜻하죠. 56번은 그래서 어떤 채널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얘기한다. 그럼 거래 정보는 뭐냐? 구매 시기, 구매 수량, 구매 금액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 얘기는 없죠. 고객 선호 정보는 뭐냐면 어떤 브랜드, 어떤 제품, 어떤 기능을 고객이 좋아한다 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고객 선호 정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인구 통계적 정보는 뭐냐? 인구 통계적 정보는 나이, 성별, 연령, 그 다음에 소득,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인구 통계적 정보다. 그 다음에 심리적 정보는 태도,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심리적 정보입니다.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나왔던 것 같아요. 56번도. 그 분류, 방금 말씀드린 분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7번입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 키워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 1번을 보시면 검색 엔진 최적화는 소비자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괜찮죠? 1번 괜찮습니다. 57번 판매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해 검색하는 유관 키워드를 파악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57번. 그 다음에 검색한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키워드는 온라인 마케팅 전반에 활용되므로 불특정 다수를 중심으로 조사해야 된다라는 건데, 키워드라는 거는 우리가 그 키워드라는 자체가 뭡니까? 그 검색 의도를 알고 싶다는 거죠. 타겟타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타겟팅을 고려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편의에 맞춰서 검색 엔진을 상단에 자사의 사이트가 노출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제공해야만 특정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 클릭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우리가 원하는 타겟팅하는 고객, 이렇게 봐야 되겠죠. 4번이 잘못됐다. 자, 그 다음에 경쟁 기업이 어떤 메시지와 키워드를 사용하는지 경쟁점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58번입니다. 58번은 유통 표준 코드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코드는 바코드로 공통적인 상품 코드를 관리하기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숫자 기호이다.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코드는 유럽 코드와 마찬가지로 13개의 숫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세 자리 국가 코드는, 세 자리는 국가 코드에 해당된다. 얘도 맞는 얘기죠. 지금 옳지 않은 것 얘기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조업체 코드는 6자리와 상품 코드 3자리는 대한상공회에서 유통물류진흥원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조업체 코드 6자리는 대한상공회에서 유통물류진흥원에서 부여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상품 코드 3자리는 제조업체가 자사로 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이 문제는 세모 치고 넘어가세요. 상품 코드의 제조업체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부여하는 코드로 편의점, 선매품, 전문품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품 코드라는 거는 바코드 상품 코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공이 되는데, 제조업체 코드를 부여받은 업체가 자사에 취급하는 상품에 임의적으로 000부터 세 자리니까 999까지 총 1000개의 상표를 부여할 수 있는데, 부여할 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에 따라 다른 번호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회사에서 알아서 제조업체 임의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꼭 이런 형태로 부여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요번에 58번 같은 경우에는 3번과 4번 중복 정답이 됐다 하더라고요. 시험 문제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자리는 체크 디지트 해당이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13자리는 국가 코드 3자리, 제조업체 코드 6자리, 상품 코드 3자리, 체크 디지트 1자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9번입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촉진 수단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촉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대요. 그리고 다른 촉진 믹스보다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럼 답 나온 거예요. 여기서 답은 나온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신뢰성이 높은 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홍보라고 불러요. 홍보는 감성적으로 소비자 반응을 유도하여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요. 신뢰도와 효과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제가 곤란하고 효과가 간접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단점도 있죠. 광고는 말 그대로 유료 매체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고요. 인적 판매는 대면 판매 촉진은 뭐 사은품, 쿠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고, 직접 마케팅은 이메일이라든가 다이렉트 마케팅, 1대1 마케팅 진행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훑어봤고요. 60번 보겠습니다. 60번 문제도 여러분들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할까요? 별표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 정리가 나오는 거는 자주 빈출되더라고요. 자, 로고 분석을 위한 측정 단위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사이트 내에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인 움직임을 하나의 단위로 정해 그 수를 측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것은 사람들이 해당 사이트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이게 포인트죠. 이렇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를 우리가 세션이라고 불러요. 용어의 정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순 방문자라는 게 있는데, 순 방문자라는 건 뭐냐면 지정된 시간 내에 한 번 이상 웹사이트를 방문한 것을 순 사용자라 부릅니다. 유니크 유저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히트는
웹 서버로부터 어느 한 파일이 요청된 상태, 요청된 파일, 요청된 웹 요청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뷰는 웹사이트 페이지를 조회한 횟수를 의미하죠. 페이지 열람수. 그다음에 방문자는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61번입니다. 매장 환경 구성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61번. 잠재 고객이 무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61번은. 누구를 위한 매장이며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표현돼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2번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층이 점포 같은 경우에는 수직 이동 시설과 인접한 공간을 고객 편의 공간으로 구성하여 고객 편의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건데, 예전에는 다점포 점포층 바로 옆에 수직 공간 옆에 자투리 공간에다가 휴게실이라든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공간 자체를 갖다가 뭐 다른 용도로 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자체는 여러분들 이동하는 자체는 사람들이 가끔 많이 붐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왠지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쓰냐면 사람들이 붐비고 밀리다 보니까 이벤트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이라든가 신제품을 갖다가 판매하는 그 판매 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 4번과 5번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인적 판매에 대해서 물어봤다. 인적 판매는 가장 옳지 않은 거, 일적 판매는 고객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괜찮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 판매는 광고 홍보 판매 촉진에 비해 개별적이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즉 이 사람이 직접 가서 최종 구매자에게 직접 듣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죠. 인적 판매는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판매에는 고객과 직접적인 접점을 형성한다. 다 1, 2, 3, 4번 인적 판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5번에 보시면 제조업자가 풀 정책을 쓸 경우에는 가장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촉진 수단이다 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들에게 대상으로 촉진을 갖다가 할 때 인적 판매를 하는 이유는요, 그 다음 단계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고자 할 때 쓰는 게 푸시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풀 정책이라는 거는 잘못됐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다? 푸시다. 푸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정보를 갖다가 주는 거죠. 그냥 밀어내서 주는 겁니다. 풀이라는 거는, 우리가 풀은 가장 대표적으로 언제 많이 쓴다 합니까?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영업사원들이 가서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사고 싶은 수요를 일으키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풀 전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광고, PR, 브랜드 인지도 중심으로 들어가는 끌어당기기 전략이라고 그러는 거고, 지금 나오는 푸시 전략은 뭐냐면 제조업자가 유통업체를 설득해서 자사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유통하도록 만드는 밀어내기 전략.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직접 가서 인적 판매하는 거죠.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적 판매, 그 다음가 해당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63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기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마케터는 특정 소비자 세분 시장에 초점을 맞춰 해당 고객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제품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에 영감을 주는 핵심 고객의 가상 프로필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매자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매자 페르소나는 우선 정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마케팅 전략상 잠재 고객의 니즈 정보를 취합해서 만들어낸 가상적이고 이상적인 고객 모델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가상 프로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페르소나는 고객들을 이해하고 각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작성해서 맞춤형 마케팅을 하게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63번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포지셔닝 매트리스는 뭐냐면 가로축과 세로축 기준으로 자신의 브랜드 또는 제품이 경쟁사 대비 어디에 위치했는가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치 제한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는 9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품이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 니즈에 어떻게 맞는가 정리하는 프레임워크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FGI라고 부르죠. 표적 집단 면접법입니다. 특정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기법을 얘기하죠. 조사 기법. 그 다음에 고객 여정 맵이라는 게 있는데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가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을 가졌는지 통합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브랜드 인지 후에 구매 및 재방문까지 거치는 모든 접점과 경험을 시각화한 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답을 요 63번은 좀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매자 페르소나도 처음 듣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뭐 가치 제한 캔버스라든가 고객 여정 맵도 책에서 자주 안 나오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한 번씩 읽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4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통합, 가공, 분석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 충성도를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매출과 수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4번은 이건 별표 한번 치겠습니다. 용어의 정리가 또 나왔으니까요. 얘를 뭐라 합니까 우리? 그죠? CRM이라 부릅니다. CRM은 기업 내부에서 축적된 고객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 확대, 개선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 충성도를 제고하고 기업과 조직의 지속적인 운영, 확장, 발전을 추구하는 고객관계 기반의 프로세스 활동을 의미한다.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치된 거죠. 자, SCM은 여러분들 아시는 제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달에서부터 마지막 판매까지 그리고 역물류까지도 다 연결해서 서로 간의 가치를 갖다 극대화하기 위한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번은 틀린 거고요. ERP라는 거는 여러분 전사적 그 자원관리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모든 프로세스를 갖다가 연결해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인사, 회계, 생산, 물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게 ERP. KMS는 우리가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에서 지식 경영 시스템이죠. 그래서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는 지식을 갖다가 정리해서 시스템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BPM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기업 내 외부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 정의하고 모니터링 및 운영을 통해서 최적화하겠다라는 기법입니다. 다른 곳에도 다 가져온 거예요. 자, 65번입니다. 유통 마케팅 조사 방법 중에 아까 나왔던 표적 집단 면접법이 또 나왔네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표적 집단 면접법은 우리가 표적 시장을 예상되는 소비자들을 일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 모으는데 몇 명을 모으냐면 6에서 12명 정도를 모읍니다. 선발을 해서 한 장소에 모이게 하고 면접자의 진행 아래에 조사 목적과 관련된 내용을 토론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찾아보시면 5번입니다. 조사자와 응답자가 자유롭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한다. 얘는 뭐예요? 심층 면접에 대한 내용이죠. 심층 면접. 인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적 집단 면접법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데 토론식이죠. 사회자는 최소 개입하고요. 참가자 간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시된다. 자, 66번입니다. 마케팅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기술 조사는 표적 집단이나 시장 특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결과를 기술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맞는 얘기. 2차 자료는 당면한 조사 목적이 아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행물,
신문, 잡지에서 자료를 조사하는 걸 2차 조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1차 조사는 당면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하는 조사를 얘기합니다. 직접 조사. 3번도 맞는 얘기. 모든 마케팅 조사에는 2차 자료가 2차 자료가 필수다? 아니죠. 1차와 2차는 모두 필수가 아니고요. 그 회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 나왔어요. 답은 4번입니다. 67번 유통경로의 성과평가를 위한 유통경로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 항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유통경로 성과평가에는 항목이 3개가 있어요. 크게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입니다. 효율성은 일정한 비용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산출이 발생했는가, 투입 대비 산출량을 물어보는 거고요. 효과성은 하나의 경로 시스템이 표적 시장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산출을 얼마나 제공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지향적인 성과 기준을 의미하고, 형평성은 유통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혜택이 어느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골고루 배분됐는가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건 뭡니까, 여러분? 옳지 않은 거는 그렇죠. 4번에 있는 단위당 총 물류 비용은 얘는 뭐라고 불러요? 효율성이라고 부르죠. 효율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투입 대비 얼마나 비용을 갖다 절감할 수 있었는가, 가치를 갖다가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 효과성이 맞고요. 4번은 효율성이다. 격자형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입니다. 68번은 별표 치겠습니다. 격자형 레이아웃, 뭐 자유형 레이아웃 여러 개 나오는데 경주로형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더라. 옳지 않은 것. 고객들이 주 통로와 직각을 이루고 있는 여러 단으로 구성된 선발들, 평형으로 늘어서 있다. 곤돌라 형태의 레이아웃. 그죠? 1번 맞는 얘기. 고객들이 주 통로와 여러 통로들의 입구가 연결되어 2번은 틀렸죠. 자, 2번 지문은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경주로형이라고 부릅니다. 경주로형. 그래서 여기서는 뭐 경주로형이라 해서 입구가 쭉 연결된 거죠. 경주로형. 격자형이 아니다. 그 다음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격자형 쓰고 있는 거 맞고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딱딱하고 사무적인 분위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격자형 레이아웃에서도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니까 보시고요. 자유형이라고 된 것도 있죠. 유연한 진열, 고객의 동선을 자유롭게 충동 구매를 유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보겠습니다. 69번은 상품 표기에서 유통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69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요거 69번은 아마 모두 정답 처리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69번이 모두 정답 처리됐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아, 맞네요. 모두 정답 처리됐는데 이 문제는 우선은 유통기한이라는 거 설명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비기한이 요즘에는 소비기한으로 나오죠. 그래서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과거에는 쓰였었는데 최근에는 유통기한을 갖다가 소비기한으로 변경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1년 8월 17일에 공포가 됐고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 자체가 유통기한 문제다 보니까 소비기한에 대해서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유통기한을 표시해서 좀 법안에서 오류가 있어서 전체 정답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돼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내용이 바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X하고 넘어가고요. 7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점포 구성의 요소는 제품 구성 및 적정한 가격대, 점포 입지 및 매장 배치 편리성, 점포 외관의 이미지, 점포 내부의 인테리어, 점포의 기본 설비, 진열 및 직기, 디스플레이, 조그만들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그렇죠. 3번에 있는
목표 소비자의 이미지와 분위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쭉 풀어봤는데 크게 어렵진 않은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하려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2024년 유통관리사 2급 4과목 마무리 지으면서 2회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